그러니까 진짜 그래 유명이사네. 유명이사야. 그런 것은 뒤에서 이야기야 뒤에. 아니 저 효이가 듣는데 그래서 이 친구 알아? 그야 요즘 왜 그래 왜 그렇게 바쁜데? 전화 통화가 안 돼. 뭘? 아마 발언은 뭐 이쪽 테이블에서 하실 것 같고. 네. 일단 오시면 가 성격이 연기는 못 봐. 연기라도 전화기로 했잖아. 아니 두 개. 이거 오늘 식사용이에요. 그 생일에 무엇을 뭐야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물어봤거든. 방사능 적용이 됐어. 방사능. 안 한다고? 뭡니까? 유라시아 문명의 연결을 이야기했던 사람. 기술과 인문이 함께 가는 미래를 꿈꾸었던 사상가. 한국 벤처의 길을 열었던 개척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 혁신가. 지금 우리는 AI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민화의 질문을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김효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지금 오늘 이민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준비 연장이다. 이민화가 누군지 알지? 벤츠의 개척자 이민화 선생. 어, 어, 더 들리지 않나? 이 양반이 그 유명한 한수원 노조 위원장이에요. 강창호로.
말씀으로 행사를 시작할까요? 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정책금융연구소의 수석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얘기 많이 나누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민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뉴스토마토와 사단법인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최하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제19차입니다. 정책 포럼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정책, 금융, 산업 현장을 움직이는 아마도 최고의 리더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멋진 얼굴을 보시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는 편의상 테이블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재호 저희 소장님은 호스트라서 소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손만 흔들겠습니다. 별도로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참고로 오늘 답은 포스팅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뉴스 토마토에서 지금 뉴스토마토의 정광섭 부회장님은 사실 K정책금융연구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공수치로 갔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했지. 네, 성공 후사입니다. 공 먼저 치고 사적인 거 합니다.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 예정이셨던 우리 유동수 국회의원님께서 빅무상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조문을 하고 오시는데 오늘이 아시다시피 주말이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셔서 6시 반쯤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끼리 인사 나누고 환영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님 말씀. 몰라 누구 네. 저희가 전화했다. 다음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내신 윤창열 국무조정실 실장님 오셨습니다. 최대현 사는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우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전무님이시자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김효희 이너시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블로 이동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님 오셨습니다. 김은영 전 기업은행 부행장님 오셨습니다. 변태섭 대중소기업 상생재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김태훈 T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배성화 전 농협노조 위원장님,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창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님 오셨습니다. 백정일 신용보증기금 지점장님 오셨습니다. 장상익 전 모태펀드 운영본부장이자 회계사이시고요. K정책금융연구소의 부소장님입니다. 특별히 잠깐 소개해 드릴 말씀은요. 연구소 멤버들은 저희 정재호 소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능력과 내실을 겸비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 됨됨이를 철저하게 검증 평가해서 영입 결합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바로 앞 테이블인데요. 유양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조세심판원 상임 심판관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고대 정책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입니다. 김태영 IBK 안 오셨나요? 네. 이병주 뱅커
친구분이십니다. 오용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님입니다. 윤성우 아직 안 가셨나요? 윤성우 IBK 기업은행 부장님 오셨다 가셨답니다. 네, 이세리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 부의장이자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네, 오늘 뉴페이스인데요. 김은숙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 교수님 오셨습니다. 테이블을 창가로 좀 옮겨서요. 황재훈 카이스트 교수이자 변호사, 또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님 오셨습니다. 유석현 미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김태강 동민산업협동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김영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협력실장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네. 화장실 가셨답니다. 네. 고경환 임팩트 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강신영 솔트포트 에너지코리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윤창현 조선상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뉴페이스신데요. 정훈 삼육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강창호 뉴페이스입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바로 밑으로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정유홍 한의사협회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엄성용 수출입은행 비행장님 오셨습니다. 이정민 LG 전무님 오셨나요? 네. 김성우 베리워즈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민경 이화여대 겸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정성엽 T인베스트먼트 팀장님 오셨습니다. 김보루 오리온은행 한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보루 대표님은 지금 뉴스토마토에 은사마 칼럼을 기고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잘 쓰십니다. 고은비 이너시아 이사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이너시아 이사님 오셨습니다. 지금 소나무당 그래요. 네네. 그럼 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 의원님께서 오십니다.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박수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박정 의원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 그 이름도 유명한 박정어학원의 주인공이시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파주시 을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정 의원입니다. 네, 오늘 송영길 대표님 강연 지원하시기 위해서 소나무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요. 기다리면 되죠. 네, 먼저 이재학 우리 양천구청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님 특별 보좌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은원 홍보실장님 오셨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저쪽 테이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주 애견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네. 나원주 전 청와대 행정관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님 오셨습니다. 한상민 변리사회자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님 오셨습니다. 조중희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님이 안 오셨답니다. 네. 정진술 삼진행정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성훈 소프트레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보성 소프트레인 이사님 오셨습니다. 임동수 한국플랜트서비스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다경 에코센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토마토와 송영길 TV 그 라이브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토마토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강진규 뉴스토마토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계의 전설 이지연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지우 뉴스토마토 정책금융팀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정책금융과 관련된 모든 기사는 이지우 팀장님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나리라 토마토 오디오 대표님 안 오셨습니다. 네. 남윤서 뉴스토마토 정책금융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상팀에서 김서진 뉴스토마토 PD님 오셨습니다. 이용훈 뉴스토마토 PD님 오셨습니다. 네. 표세준 PD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내셨고요.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간사를 지내셨고요. 기업은행 감사도 지내셨고요. 그래서 정책과 금융을 모두 꿰뚫는 전략가이십니다. 지금은 이 시대 정책금융의 혁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안 자십니다. 뛰고 계시는 우리 정재호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듣깁니까? 네. 내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앉아서 할게요. 오늘 여기 오면서 또 한 글자 썼거든. 그거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영사를 하기 전에 오늘 오기로 했던 유동수 의원님이 오늘 장모님 상이 바로 오늘 났어요. 여기 올라 그러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하던데 그 소식을 전해준과 동시에 그 장모님의 명복도 빌고 그런 이야기보다도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예전에 정치권에서는 무슨 큰 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거나 불이 크게 나거나 그러되면은 그 선거는 대박이 난다고 그런 속설이 있어. 오늘 그 송영길도 앞으로 없을 때 이야기해야지. 송영길도 앞으로 선거를 큰 선거 좀 있잖아요. 뭐 한두 개 올해 안에 한 개, 두 개. 아니 뒤에 보기 그런 게 있는데 유동수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 대박 나는 거 아이가 혼자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이럴 때 뭐 박수. 자, 그러면 내가 스러운 걸 읽을게요. 송영길 형님, 박정 형님, 윤창열 장관님, 김우섭 제주도 도정 고문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포럼은 매달 좋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밥 한 끼 먹고 회원들 친목 도모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플래카드 없나? 이번 회차가 19회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내실을 다진 그런 모임입니다. 송영기 선배가 있어야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 아니죠? 유튜브 송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꺼주시면 좋겠는데 꺼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은 안 하겠는데 좋아.
은 대한민국 최초 벤처 기업가 출신입니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 산업 정책을 읽고 계신 현장형 정치인 박정 의원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독 어리버리하게 만드네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오신다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다 상가집 가셨는지 못 오시고 제가 이렇게 대표해서 왔습니다. 우리 정재호 소장한테 저 유동수 의원, 송영길 대표가 수렴 참정 당하고 있는 박장입니다. 네. 우리 2018년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대표가 맡았고 정재호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특별고문을 맡아서 있었고 또 유동수 의원은 특별고문 두 자리밖에 안 준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해서 저는 특을 띄고 별을 우리 정재호 의원이 띄어서 그냥 고문으로 해서 유동수 의원하고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유라시아를 다 다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rov스크 또 사할린, 캄차트카까지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쭉 다니면서 모스크바까지 다니면서 북방을 개척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몇 가지 이유로 남방이 더 활성화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역시 북방 개척이 쉽지가 않아서 큰 중후장대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문제 또 북극 항로 등등이 가장 큰 주제였는데 그때 잘 됐으면은 당장 지금처럼의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이렇게 전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말에 가서 미켈슨이라는 민간 에너지 업자죠. 그때 당시에는 뭐 러시아에서 가장 부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협상도 했던 기억도 나고 협상 끝나고 나오는데 LNG 쉐빙선이 쭉 그냥 얼음을 깨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1호로 수출한 쉐빙선이었습니다. 감개무량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꿈들이 조만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중간 세월들이 문재인 정부도 있었지만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추진할 수 없었던 외부적 환경이 있었고 또 생션이 있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송영길 대표를 연사로 모시고 강연을 듣는 이유는 그때 못 이룬 꿈을 북방의 꿈을 다시 또 다시 함께 꿈꾸자. 그 전에 몇 명에서 꿈꿨다면 그 수를 더 많이 꿈꾸면 같이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늘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호 소장이 얘기하는 은사마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은사마는 없었어요. 그 계획에. 근데 은사마부터 시작해서 더 큰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것이 곧 속도를 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정재호 소장이 말한 뜻들은 다 같이 기억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아서 왔는데 송 대표는 그때 그 머리가 커갖고 맞는 모자가 없어서 못 썼고요. 그때 여우털을 보통 또는 곰털을 이렇게 머리에 쓰는데 링크털까지 해서 저희는 돈이 없어서 그때 개털로 만든 겨울 북방 모자를 쓰고 아이스크림 빨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8년 지났는데 8년 세월이 빨리 지나갔구나.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안 계시는 동안에 송 대표님에 대한 거두학, 운빨학 이런 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실 우리 송 대표님 도착하셨고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탄압을 뚫고 우리 곁으로 더 당당하게, 더 단단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환영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잠깐만 하시고 그다음에 특강. 네. 강연은 이따 하시고 인사. 네, 그러면 특강 이따가 청해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축사 두 분 또 있는데요. 대한민국 가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김우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님의 축사를 간단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정책 포럼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뉴스토마토와 송영길 TV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신경제 질서의 국제 정치와 서구의 위선이라는 제목이고요. 송영길 대표님의 러시아 견문록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문명의 연결을 이야기했던 사람. 기술과 인문이 함께 가는 미래를 꿈꾸었던 사상가. 한국 벤처의 길을 열었던 개척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 혁신가. 지금 우리는 AI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민화의 질문을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문명의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송영길입니다. 우리 정재호 소장님이 이민화의 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서 달려오라고 항상 저한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토마토 TV와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부여된 주제는 러시아 견문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사실 우리들에게 문학과 예술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우리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런 수많은 책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 낭만적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고 저희가 학생운동할 때는 러시아 혁명사나 분화로도 운동 같은 걸 보면서 뭔가 혁명적 낭만주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탄생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과의 이제 국교를 수립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최근에 노후 전쟁과 다흑화 시대를 보면서 러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 아주 또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1,700만 스퀘어킬로미터 압도적인 세계 1위 최고의 넓이를 가진 땅입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0%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미국이 이 983만 스퀘어킬로미터는 될 겁니다. 중국이 960만 스퀘어킬로미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1,700만이면 우리 한반도가 22만 스퀘어킬로미터고 남한이 10만인데 남한의 170배, 대한민국의 170배가 되는 압도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게 러시아 연방공화국이고 인구는 1억 4,5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주로 슬라브족이지만 거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투르크족이 좀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체첸 같은 이런 키프차크족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 타타르 그다음에 까레스키까지 섞여 있어서 약 160개가 넘는 인종이 모여 있고 22개 연방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일 조선대학교 제가 석좌 교수가 돼서 내일 조선대 가서 두 번째 특강을 하는데 그 주제가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다카이치 사나이까지를 이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이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의 사상적 토대가 다 물어보면 요시다 쇼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일본을 직접 가서 한번 우리 젊은 민주당 대학생 지도자들과 함께 쇼카 신주쿠 하기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고시마県아니 야마구치県지금의 야마구치県조슈번입니다. 조슈번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 현재의 아베 신조를 비롯한 다카이치 사나의 모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사상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의 푸틴의 사상적 토대는 누구냐? 그건 다 레프 구밀요프를 이야기합니다. 레프 구밀요프. 레프 구밀요프 네이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유라시아 민족주의 개념을 제시한 사상적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승 발전한 사람이 저희 또래 한 62년생인데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는 학자가 이 유라시아의 사상적 토대를 제시했고 이것을 끌고 정치로 현실화시켜 있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끌고 가 있는 큰 새 인물을 따르자면 키릴 대주교,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인 키릴 대주교와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사람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 사람이 종교와 이념과 정치로 이렇게 3개의 주요 인물이 러시아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인들이 지금 푸틴이 생각한 유라시아의 정체성이 뭐냐? 푸틴이 사실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동방계 보스턴치 이코노믹이라고 그래요. 이 제가 러시아가 1,700만 스퀘어킬로미터 중에 지금 연해주 땅부터 시작해서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획득을 했는데 획득한 계기가 1858년도 제2차 아편전쟁 때 에로우 전쟁이라 그때 중재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땅을 뺏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그게 아무르강, 그 지금 흑룡강을 러시아 말로 아무르강이라 하는데 아무르강 이쪽 동쪽을 다 뺏어갔어요. 그때 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다가 2년 뒤인 1860년 북경조약 때 또 중재한다고 해가지고 40만 스퀘어킬로미터를 추가로 뺏어갔습니다. 그때 뺏어간 게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게 하이샨웨이라고 청나라의 해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뺏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보스톡이란 말이 동방이란 말로 블라디가 컨코어 정복하다 말인데 동방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름을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다가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 동방경제포럼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푸틴이 이 동방 아시아 쪽에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이제 몽고의 지배를 받다가 사실 2반 3세 때 이제 러시아가 타타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일종의 제국의 토대를 만든 게 2반 3세라 그러는 2반 3세. 그때가 1300년도 때인데요. 그때 여러분 1300년 1400년도 1453년도에 유명한 세계적 사건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왕산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왕과 상계. 그게 1453년도에 개유정난이 발생해서 그때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였던 그 사건 이 1453년도에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메흐메트 2세 오스만 투르크 20대 젊은 청년 왕이 그 난공불락이었던 그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그 헝가리 오르반의 대포로 때려 부시고 함락시킨 유명한 사건입니다. 즉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데가 1453년도입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그때 왕이었는데 그 메흐메트 2세와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싸워서 거기서 패배를 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지중해 그 흑해 입구를 다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멸망하니까 거기 조카 딸 소피아라는 애가 있는데 소피아가 도망칩니다. 이걸 다 비잔틴 제국이 이걸 가지고 도망쳐서 2반 3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가 드디어 소피아,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 딸 소피아가 내 마누라가 됐으니 이제 로마 제국의 적통이 나한테 왔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론 메흐메트 2세가 지가 이제 정복했으니까 로마 제국은 자기한테 왔다라고 지도 떠들긴 했지만 종교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이슬람이니까 그 말이 설득되기는 어려웠고 아무튼 이쪽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대표한 그거를 성물들을 가지고 가서 지금도 러시아 제국 문양이 독수리가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짜르란 표현을 2반 3세 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쓴 게 그 손자 2반 3세의 손자인 2반 4세 2반 뇌제로 불리는 사람이죠.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2반 4세 때 짜르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는데 짜르라는 말이 시저 케사르 영어로는 케사르 라는 그 시저가 사실상 황제가 되는 그 고유명사가 돼버린 보통명사가 돼버린 고유명사가 워낙 시저가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황제이기 때문에 그냥 황제를 시저 이름을 그대로 따서 시저 케사르 짜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짜르란 말을 그때부터 2반 4세부터 쓰게 되면서 제3제국 3로마가 모스크바다라고 해서 그 모스크바 정교회의 오소독스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게 지금 키릴 대주교가 푸틴한테 기름 부음을 주면서 그런 도덕적 정당성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그 1812년도에 그 나폴레옹이 거의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알렉산드로 1세가 그 왕이었는데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와서 모스크바를 점령합니다. 점령해버려요. 모스크바를. 근데 히틀러는 기갑부대가 모스크바 근교까지 왔는데 모스크바를 점령 못하고 스탈린이 끝까지 모스크바에 버티면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 1세 때는 아예 모스크바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한 달 동안 점령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청야 전술로 싹 먹을 걸 다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추워서 떨다가 배고프고 떨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다 죽고 한 10만 명 살아서 돌아가는 그 대패가 벌어졌고 그 기적 같은 1812년도에 이 나폴레옹 군대를 몰아친 것을 이 기념해서 차이콥스키가 만든 게 1812년 서곡 진짜 대포 소리가 막 그 들어갑니다. 그 1812년 서곡을 보시면 그리고 만들어 나면서 이제 구세주 성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성당이 한 40-50년 걸렸을 겁니다. 그 성당을 거기서 최초로 이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이 연주가 됐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1931년도에 이 종교는 앞에다 그래서 그 성당을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엘친이 이제 집권하잖아요. 엘친이 92년도에 집권을 해서 95년도부터 성당을 다시 복원해라. 종교를 다 풀고 그리고 그때 엘친이 집권해서 그때 니콜라이 2세 볼셰비키들이 에카테린부르크에 잡아다가 다 이 볼셰비키들 쏘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니콜라이 그 2세와 그 딸들 예쁜 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볼셰비키들이. 왜냐하면 백색 그 반란군들이 그 반란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단종 죽인 거와 똑같습니다. 금성대군 죽여야 반란에 90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막 백색 그 반란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볼셰비키들이 그냥 지하실에 총 쏘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복권시키고 성인으로 만들어 주는 사건이 엘친 때 일어나면서 1995년도부터 이 구세주 성당을 복원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엘친이 대단한 게 새로운 21세기는 자기 같은 노인이 하면 안 되고 푸틴 같은 젊은이가 해라 그래서 푸틴을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 푸틴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러시아를 하면서 이 성당, 이 구세주 성당이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때 죽었던 이 그리스 정교회의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이제 푸틴에 이르러서 키릴 대주교와 결합되고 레프 구밀요프와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는 철학자가 백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말한 유라시아는 뭐냐? 유럽으로 보면은 변방이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우리는 러시아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대륙 문명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라 합해진 유라시아라는 독자적인 문명의 중심국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소위 이 레프 구밀요프가 말하는 유라시아의 스피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레프 구밀요프의 그래서 제국적 사고가 있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타타르 몽고군이 러시아를 점령했던 유럽을 침략했던 것을 재앙으로 보잖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그 칭기스칸이나 몽고가 온다는 건 타타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유라시아 사람들은 몽고와 피가 섞이고 정복 기간을 오히려 새로운 문명의 융합과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된 계기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럽한테 타타르 몽고는 공포였는데
이 유라시아 레프 구밀요프나 알렉산드로 두긴 같은 사람은 이 몽고의 침략 과정을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러시아 문명에 충정되는 계기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럽의 변방에 찾는 게 아니라 아시아와 이거를 같이 브릿지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1870년도에 집권했던 그 표토로 1세, 우리가 표토를 페트를 그러죠. 표토로 대제가 이 후진 이 러시아에 이거를 서구 유럽과 맞먹게 하려고, 키가 한 2m가 되는 엄청난 키 큰 친구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유럽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와가지고 만든 도시가 상피터스버그입니다. 그러니까 피터스버그란 말이 뾰토르의 빼제르스부르크 그러잖아요. 러시아 말로 빼제르가 만든 부르크란 말이 성입니다. 함부르크 뭐 무슨 부르크라는 게 성이고, 부르주아지라는 게 성 안에 산 사람을 부르주아지라는 것처럼 이 부르크라는 게 이제 상피터스버그가 빼제르스부르크, 빼제르지 피터가 만든 도시란 뜻인데요. 현재 그것이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공산주의 시대 다시 이제 지금 페테르스부르크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 북해 연안의 그 늪지대를 다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베네치아처럼 물에 매립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마주보는, 그래서 유럽을 향한 창을 만든 게 상피터스버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터스버그, 페테르스부르크를 만들어서 계속 유럽화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에카테리나 1세, 2세 때 엘리자베타 여왕 때 뾰토르의 딸이 손녀가 되죠. 엘리자베타 여왕 때 소위 에르미타주라고 박물관 가보시면 손 들어오세요. 에르미타주. 겨울 궁전을 그 여자가 만들었고, 그게 지금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엘리자베타 여왕 다음에 이제 손자의 며느리죠. 그 이제 에카테리나 2세 때 엄청나게 이제 또 영토 확대되는데요. 아무튼 러시아가 그때까지 유럽화되다가 그 이후로 다시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수도가 상피터스버그에서 모스크바로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길을 걸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 도시가 상피터스버그에서 모스크바로 옮겼다는 것은. 그래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유라시아 제국의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북극 항로가 우리가 유럽까지 가는데 아시아에서 약 12,000km 되는데요. 우리 보통 13,000km쯤 된다 그럽니다. 러시아 쪽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면은. 그런데 거기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한 2만 킬로미터쯤 되거든요. 한 7,000km를 항해 거리를 줄일 수가 있고,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지금처럼 홍해나 이런 게 다 막히게 되면은 희망봉으로 줄이 돌아서 가면 한 23,000km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북극 항로 가면 13,000km를 가게 되니까 훨씬 30-40% 이상씩 거리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 중요한데, 사실상 북극 항로의 대부분 한 반 정도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활용하려면 러시아와 협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랑 우리 정재 의원, 박정원이 야말반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의 자원이 가스는 세계 단연 탑입니다. 소위 말해 LNG 가스는 그 가스가 거의 40조 입방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장량이 단연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석유도 뭐 10대 안에 한 800억 배럴 좀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의 LNG는 너무나 사실 중요한 것이고, 이 유럽 경제를 사실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는데, 왜 지금 유럽과 이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좀 대립되는 상황이 됐는가? 이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에 한 6개월 있었잖아요. 프랑스에 가서 제가 벨기에도 가서 그 유럽 의회 의원들도 만나보고 제가 거기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러시아 포비아가 강하더라고요. 러시아 포비아. 러시아가 푸틴이 제2의 스탈린, 제2의 히틀러처럼 유럽을 침략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전부 라트비아 이거 세 군데를 금방 집어 삼킬 것이고,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도 침략해 올 거 아니냐 그런 공포가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연중에 모든 미디어가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재해석하고 밈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공포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도 막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를 막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싹 집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은 황당한 소리를 우리가 지금 1,700만 스퀘어킬로 땅을 가진 놈이 뭘 더 먹겠다고 어디를 가겠냐. 우리가 왜 유럽을 우리가 침략하냐라고 지금 푸틴은 항변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루소포비아가 재생산되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는 헨리 키신저 말이 맞다고 보는데 키신저가 그 유태인이지만 뛰어난 분 아닙니까? 제가 키신저 책을 나올 때마다 다 읽어봤는데 키신저의 주장은 왜 러시아를 배제하고서는 유럽의 세력 균형이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왜 러시아가 결정적 순간에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이 세계 유럽 경제 생각해 보십시오.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 나와서 전부 그때 소비에트란 그 루이 16세 전부 마리 앙뚜아네트 다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단두대로. 파리 가보신 분? 파리 다 가보셨죠? 왜 손을 안 들은 거예요? 파리 꽁꼬드 광장 가보셨어요? 꽁꼬드 광장? 꽁꼬드 광장이 그거 뭔지 알아? 거기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로 목 자른 데가 거기입니다. 꽁꼬드 광장. 꽁꼬드란 말이 프랑스 말로 화합이란 말이에요. 화합. 거기서 수천 명을 목을 잘라 죽여서 피바다가 됐거든요. 거기가 밖에서로 피를 받아가지고 목 자르면은. 그래서 이거를 화합시키자 그래서 거기다가 꽁꼬드 광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돌아갖고 온 그 오벨리스크 세워놓고 거기다 꽁꼬드라고 만든. 그게 샹젤리제 거리 끝에 있잖아요. 그게. 그 밑에 조그만 철판에 써놨어요. 얘가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된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철판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니까 다른 나라 왕족들이 난리가 났죠. 이 미친 놈들이 말이야, 이 쌍킬로스, 이 러시아 아니 이 프랑스 놈들이 왕을 잡아다 죽여버렸으니까 다른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다른 왕정 체제가 난리가 나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나폴레옹을 죽여야겠다고 나폴레옹과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영국이 싸우고 그러니까 영국을 막으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이코노믹 생션한 것과 비슷하게 영국과 교역하지 말라고 대륙 봉쇄령을 나폴레옹이 내렸는데 러시아는 영국에다 곡물을 팔아서 서로 고급 제품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걸 막으니까 알렉산드로 1세가 나는 못 지키겠다 대륙 봉쇄령 그리고 영국과 교역하겠다 그러니까 이 열받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근데 1812년도에 이제 러시아에서 깨지고 나면서 저기 엘바 섬이 어디 잡혔다가 다시 낮춰서 떨어진 오토로 전쟁에서 1815년도에 확실하게 깨지고 나니까 1815년도에 완전히 나폴레옹이 이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예요? 이게 비인 체제라는 거예요. 비인 체제. 비인이란 말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우리가 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라고 들어봤죠. 메테르니가 주도를 해서 소위 말하는 왕정 체제들이 모여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가지고 왕을 목을 자르고 유럽을 했다가 나쁜 자유주의의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니 이거를 다 차단시키고 다시 원체제로 앙시앙 레짐 체제로 복귀하자라고 한 것이 1815년 비인 체제입니다. 비인 체제. 근데 그 비인 체제를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드로 1세잖아요. 러시아가 이겼으니까 나폴레옹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나폴레옹이 깨지고 비인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1815년도에. 그러다가 1848년도에 이제 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다시 깨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소위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난도 2세가 자기 마누라랑 임신한 마누라하고 가다가 거기 스치코프인가요? 거기 세르비아 흑수단의 조종을 받는 그 민족주의 청년의 권총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 부인도 같이 부부가 다 죽어버려서 이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에다가 이제 경고장, 최후 통첩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였는데 거기에 독일이 손을 넣으니까
프랑스, 영국이 러시아는 세르비아 같은 이 슬라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 소위 영러프 삼국 이걸 협상이라 그럽니다. 독5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삼국 동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식민지 쟁탈까지 하면서 이제 서로 싸움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쟁탈전과 결합되면서 이 세계 대전으로 발생한 게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때도 러시아가 엄청 싸운 거죠. 러시아가 근데 그 1차 세계 대전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18년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1917년도에 유명한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볼셰비키들이 레닌이 그랬어요. 지금 1차 세계대전은 다 이 자본가 제국주의 자본가들끼리 싸움인데 우리 노동자들이 왜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총을 들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모두가 총구를 자기의 정부에 돌려서 내전으로 바꾸자. 이 새끼들 독일이나 러시아나 다 이 자본가들 위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총바지 할 필요 없다. 전부 자국에 총을 돌려. 이게 이제 레닌의 주장이었습니다. 소위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교환하자. 그래서 바로 그냥 전쟁 스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러시아가 빠져나가면 큰일 났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하고 지금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주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압력을 넣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근데 뭐 얘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영토를 대부분 독일한테 굴욕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전쟁에서 빠져나갑니다. 러시아. 그게 브레스트 리트보스크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나 이제 독일이 역부족으로 지긴 지죠. 2차 대전 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 아까 나폴레옹 전쟁 때도 1차 대전 때 또 최후의 마지막 2차 대전 때 여러분 스탈린이 참전 안 했으면 2차 대전이 어떻게 그 연합국이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러시아인이 2,7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2,700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왕따시켰죠. 백색 그 소위 말한 코닐로프를 비롯한 그 로마노프 왕조의 그 장군들이 이제 볼셰비키 정권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들을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내전을 유도했는데 볼셰비키가 결국 그 내전을 이겨내고 정권을 이제 잡은 거죠. 수립한 건데 그런 와중에 독일도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 18년도에 이제 패전을 하고 나니까 소위 말한 독일의 항복을 받는 항복이 이제 꽁뼈 있는 숲이라고 러시아 그 파리 근교에 1시간 정도 거리에 거기 숲에서 거기서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독일군들이 그 프랑스 장군 앞에서 전부 머리 박고 이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그 다음 해에 18년도 19년 1919년도에 베르사유 프랑스 궁전에서 소위 말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에 대한 군비통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둘 수 없다. 그다음에 뭐 비행기 이런 전력 제한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상금 때문에 이제 독일이 그 분노와 전쟁에 졌다는 그 분노와 함께 그 배상금을 갖다가 루르 지방 석탄을 다 프랑스에 갖다 바쳐야 되고 그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막 그 분노와 모멸감을 먹고 큰 게 나치당이 되고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1922년도에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제노바에 있는 라팔로라는 데서 라팔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1922년도에 그게 뭐냐면 같이 국제 왕따가 된 볼셰비키 정권인 레닌의 소비에트 연방하고 독일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둘이 둘 다 왕따니까 왕따끼리는 동병상련이 돼가지고 둘이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라팔로라는 곳에서 1922년도에 라팔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때 무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이 독일에다가. 그건 사실 베르사유 조약 위반인데 아무튼 둘이 그게 손을 잡고 그것이 나중에는 1939년도에 소위 말하는 리펜트로프 몰로도프 조약이라고 하는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연계됐는데 우리가 생각 들었잖아요. 리펜트로프라는 스탈린의 외교부 장관 히틀러의 오른팔 히틀러의 외교부 장관과 우리가
학생운동 때 이 화염병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몰로토프가 그때 스탈린 밑에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두 사람이 1939년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게 리펜트로프 몰로토프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39년도에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이 공산당과 이 극우 국자는 통하는구나라고 스탈린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히틀러의 손을 들어준 이 나쁜 놈 새끼라고 이제 욕을 했는데 스탈린의 항변을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독일 나치의 위험을 경고하고 같이 싸우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잡아준 거예요. 그때 영국의 체인벌린이 소위 말한 여러분 뮌헨 협정이란 거 아시죠? 1938년도에 체인벌린 그때 영국 수상이 어피스먼트 팔러시라고 합니다. 유화 정책, 소위 비둘기 정책으로 해서 왜 히틀러를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히틀러가 타협해서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 수테텐이랍니다. 수테텐이라고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독일인들이 사고 있는 수테텐 지방만 할애해주면 나 더 이상 침략 안 할게. 이것만 띄어서 줘. 지금 마치 푸틴이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그 20%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만 띄워주면 나 더 이상 안 먹을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근데 그것만 띄워주면 안 할게라고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인을 해주고 그 체코 총리는 방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무솔리니하고 프랑스 수상 그 이름도 기억 안 나. 그 친구하고 이 체인벌린하고 히틀러가 앉아가지고 4명이 앉아서 사인해서 소위 수테텐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지방을 독일한테 할양한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체코 총리는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객실에서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비참한 자기 조국의 운명을 근데 잘라서 띄워줬어요. 근데 띄워주기는커녕 그거 먹다가 나중에 체코를 다 침략해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체인벌린이 돌아가지고 막 영웅이 됐습니다. 전쟁을 막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체인벌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유를 하는데 사실 체인벌린은 뼛속 깊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적개심보다도 스탈린과 이 볼셰비키에 대한 적개심이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워주기를 바랬고 히틀러가 좀 스탈린을 때려 부셔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말로만 입으로만 스탈린한테 우리가 연합해서 이 나치를 막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부르주아 국가 이 새끼들이 나를 지금 장난치는 거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나하고 같이 히틀러 싸우자고 말만 해놓고 어영부영 호인 동안에 저들끼리 손잡아버려서 나를 그랬잖아. 히틀러한테 야 네가 스탈린 침략해 좀 우리가 뒤에 봐줄게. 이렇게 야벌기 아닌가라는 공포에 빠진 거죠. 스탈린은. 그럴 바야 내가 먼저 손잡으려겠다. 그것이 바로 1939년도에 아까 말한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몰고 물기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지금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 어찌됐건 스탈린이 참석해서 독일을 때려부시고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만들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도에 발생하는데 스탈린이 루즈벨트한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지금 소련 기갑부대 놈들한테 히틀러 기갑부대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 국민들 2,700만이 죽고 모스크바 근국까지 히틀러 기갑부대가 들어왔는데 왜 서부 전선을 안 열어주냐 이 나쁜 놈들아 미국 놈들아 빨리 상륙작전 해가지고 거기 프랑스에 상륙을 해줘야 이 병력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서부 전선이 없으니까 그냥 동부 전선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이 소련 군대가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데 빨리 좀 해주라니까 안 해주고 일부러 안 해줬다고 생각해요 스탈린은. 근데 이제 루스벨트나 처칠은 그 상륙을 하면 상륙정 함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 그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루다가 1944년도 6월달인가 그때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거의 2차 대전 만렵에 그때 벌어집니다. 그때 이 프랑스군 사령관이 롬멜 장군이었어요. 사막의 여우로 알려진 유명한 기갑사단의 그 전설적인 지도자 롬멜이 그 롬멜 지휘부도 내가 가봤는데 롬멜이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지 마누라 생일이라고 그 베를린에 와 있었어 그때 또 해피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롬멜이 엄청 이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데 어찌됐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서부전선이 만들어지니까 병력이 분산되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죠. 독일군들이 밀리기 시작해서 2차 대전 승리가 왔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전후 질서를 만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그 4월달에 저희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이제 이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1949년도에 나토를 만듭니다. 이 미국이 주도해서 소위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오브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나토를 만드는데 나토가 그때만 하더라도 흐물흐물했어요. 근데 나토가 결정적인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게 된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가 일어나니까 6.25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게 6.25가 나니까 다시 군수산업이 복귀하고 나토를 강화시키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다 해방시켜주고 일본을 전범 국가에서 다 클리어해준 게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참가도 못했어요. 전쟁 중이라 그래서. 중국도 참가 못했습니다. 대만이 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때 독도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한 채 정리된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1951년도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나토가 완전히 강화되면서 독일이 재무장화된 게 바로 한국전쟁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그때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독일 놈들은 2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1, 2차 대전. 그래 따라서 독일을 중립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히 스탈린 요구했습니다. 스탈린의 요구가 사실 일리가 있잖아요. 그 대표대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가보신 분? 비엔나. 가봤어? 안 가봤어? 왜 손을 안 들어요? 오스트리아 가보면요.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지금 나토 국가가 아닙니다. 박정희 알았어요? 나토인지 이건 아시겠지. 알았어요? 오스트리아가 나토 아닌 거 알았어요? 오스트리아 중립국가인 거 아시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보면 제가 파리 있을 때 비엔나를 이제 가봤더니 거기에 우크라이나 부자들, 러시아 부자들이 다 비엔나에 와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가지고 다 비엔나에다가 자기 가족 갖다 놓고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술집에서 전부 러시아에서 피난 온 부자들하고 우크라이나 온 부자들이 같이 거기서 칵테일을 마시고 그래요. 에? 그만큼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 중립국가. 지금도 소련 해방군의 그 큰 동상이 그 비엔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가보시면 오스트리아는 미군도 없고 소련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스트리아처럼 하자 그랬거든.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독일을 재무장 시키죠. 다시 미국이. 그러니까 아데나워가 또 너무 어떤 아데나와 이승만이 비슷한 건데 아무튼 이 친미 국가로 선언하면서 아데나와 드골이 손을 잡고 미국과 손을 잡아서 다시 재무장하면서 1955년도에 서독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도 6.25 때문에 된 거예요. 6.25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6.25 전쟁을 분석할 때 불감청 고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했다는 그런 수정주의적 설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CIA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던 건 사실이죠. 1949년도에 미군이 다 철수를 해버렸고 1950년 초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에 아예 이 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침략에도 좋다는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린라이트를 켜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어찌됐건 이 6.25 전쟁이 요시다 시게루는 그냥 하늘이 일본을 도왔다 할 정도로 일본이 망했던 경제가 결정적으로 부활한 계기가 됐고 미국도 군수산업이 되면서 세계 냉전 질서를 구축하고 나토를 군사 동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계기가 한국전쟁이 됐고 중국은 이 항미 원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모태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소련은 이 미군을 여기다 잡아두면서 그 시간을 벌어 저 동부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공산주의 위성 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죽어나갔고 4대 강국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다 얻었던 게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됐는데 소련이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고르바초프 때 들어와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소위 개혁 개방이라는 이유로 소비에트 대명이 흐물흐물하다가 사실 해체돼 버렸잖아요. 세계 역사에 제국이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바빌로니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세계 제국 역사에 자기 산하의 영토를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물려준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소련이. 그렇지 않습니까? 14개 국가를 다 독립을 허용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물론 걔들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뭐 없어 그랬지만 고르바초프가 악심을 먹었으면 아니 탱크 부대 놔도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왜 그거를
그냥 순순히 다 독립해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부 아니 이런 동구 유럽 국가의 독립이야 불가피하다 그러지만은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벨라루스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부터 이거는 다 이 체코, 폴란드하고 또 다른 국가들 아닙니까? 더 내부화되어 있는 국가들 14개 CIS 독립국가연합이 만들 정도로 다 카자흐스탄부터 스탄짜리 5개 들어가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독립을 허용을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푸틴이나 이쪽 지지자는 이 고르바초프를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 칭화대 학자들이 이 멍청한 고르바초프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중국 학자들의 이 반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왜 대만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은 신장 위구르가 분리 독립하게 되면은 중국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강력한 강박관념이 있고 상기하자 고르바초프 이게 중국 학자들의 그 슬로건이야. 저 멍청한 고르바초프를 따라가면 안 된다. 확실하게 중화인민공화국 불가분의 영토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게 중국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근데 바보처럼 고르바초프가 싹 했잖아. 근데 고르바초프가 너무 나는 나이브했다고 보는 게 고르바초프가 소위 말하는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나 부시나 상의할 때 아니 이거 다 허용을 해주면서 말론 했어. 걔가 그 베이커 장관한테인가 뭐 세바른 나제도 그렇게 말론 했다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나토가 동진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여러분 동독에 소련 군대가 38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8만 명. 독일 입장에서는 통일을 하면 소련군이 철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철수를 어떻게 할지 엄청 고민합니다. 그때 그 헬미트 콜 수상과 그때 제임스 베이커 걔들 논의록 대화록을 보면 엄청 고민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고르바초프가 요구를 못한 거지. 고르바초프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서독과 동독을 통일을 허용하되 중립국가로 만들자. 나토를 탈퇴해서 중립 가장 센 요구가 이거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막 고민을 합니다. 미국, 독일이. 근데 그 요구도 제대로 안 했지. 아니 또 하면은 동독은 그러면 동독 쪽에는 나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뭘 한다든지 아니면 좋아 그럼 동독까지 다 나토로 다 들어간 거 허용해. 대신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부 쪽으로 나토 확대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구두 약속을 했다고 돼 있어요. 베이커가. 근데 지금 약속이 아니다 뭐 조약문이 없다 그러고 있면서 바로 이제 사실 공산당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공산당 쿠데타 이런 거 엘친이 이긴 거잖아요. 엘친이 탱크에 올라가서 그래서 엘친을 미국이 엄청 도와줬습니다. 엘친이 그래서 1991년도 소련 망한 뒤로 92년도부터인가 대통령 돼가지고 2000년 푸틴한테 넘길 때까지 엘친이 이제 그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엄청 도와줬죠. 그러면 그때 러시아에 스탈린도 초기에 그랬지만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토를 가입해 주라. 왜 러시아를 배제하는 나토를 만들냐 그러는지 그때 PFP라는 게 있었거든요. 파트너 포 피스라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느슨한 체를 만드는데 저도 이해를 안 되는 게 왜 미국 애들이 러시아를 배제하고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만드는 나토를 강화시키냐는 거죠. 아니, 소련도 이미 망해보고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나토를 만들었다며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55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91년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나토는 더 확대 강화를 시키냐고. 그럼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된 거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모든 이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안 한 채 자기들은 식민지 침략하고 인도 침략하고 다 아프리카 전부 식민지로 만들었던 서구 유럽, 벨기에, 콩고를 다 지배하면서 콩고의 그 고무나무에서 제대로 채취 안 하면 다 손목을 잘라 죽일 정도로 이 참혹한 식민지 학대를 했던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애들은 주구들이 한 것은 괜찮고 러시아가 조금 뭘 내려오면 야 러시아의 붉은 곰이 막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런다. 난리가 나서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미아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고 크리미아 전쟁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크리미아 전쟁 와서 흑해 앞에 딱 지중해로 못 나오게 막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까지 러시아를 배제하고 러시아 안보를 배려하지 않는 게 푸틴과 지금 라블로프 외교부 장관의 국제사회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왜 너희들은 안보만 중요하고 러시아 안보는 중요하지 않는가. 만약에 세바스토폴 항구가 흑해 함대 사령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15분 안에 미사일이 모스크바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안보 위협을 왜 배려를 안 해주느냐 이 사람들아. 이게 지금 계속 푸틴이 외쳤다고. 푸틴이 2008년도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했던 게 그겁니다. 이 미국한테 요구한 게 어쩌려 그러냐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키자. 우크라이나를 왜 나토에 가지고 데려갈 난리를 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민스크 협정 만들어 그랬는데 결국 소위 마이단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친러 정권을 몰아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세바스토폴 항구에 대한 계약 기간을 종료하겠다 그랬어요. 친미 정권이 들어서. 그러니까 세바스토폴 항구를 둘 수가 없어 20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을 시켰고 그다음에 2022년도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소위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미국 언론이나 워싱턴 타임즈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이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unprovoked war라는 말 씁니다. 즉 unprovoked war라는 게 나는 그 말 들 때마다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무슨 unprovoked라는 war가 있습니다. unprovoked war는 무단히 그냥 침략해 버렸다는 거 아니야. 아무 우리가 뭐 자극을 했지. 무슨 자극을 했어요? 아니 얘들이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이 50% 이상 살고 있는데 러시아 언어 사용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일단 금지시키고 탄압을 하니까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이 분리주의 운동을 하니까 막 민간인들 때려 죽이고 거기서 학살을 했다고. 거기도 하나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프로보크지. 그게 프로보크 전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언프로보크드 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들의 안보는 중요하고 저쪽의 안보 공간은 안보 위협이 소위 시큐리티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나의 안보는 괜찮고 상대방 안보는 위협이고. 근데 나의 안보는 나의 안보가 동시에 상대방의 위협이라는 동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걸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럼 이제 이 지난 이야기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해병대를 뭐 파병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다. 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사업가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륙작전 안 할 거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륙작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르그 섬을 만약 상륙시킨다. 뭐 8,000명 해병대를 투입한다 그러면 그 해병대가 가지고 온 장비가 중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총과 경장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중장비를 어떻게 보급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르그 섬을 점령했다 그럽시다. 어떻게 유지를 하냐고. 김건희가 박사 논문에 그랬잖아요. YUGI가 중요하다고. 유지가 안 된다니까. 유지를 하려면 그 밤마다 기습공 매복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뭐 개통할지 모르지만 일주일을 가기가 어렵다. 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건 저는 임파서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산맥 그 지하 500m 속에 있는 지금 미사일 그 제조 기지가 있어서 계속 미사일이 날라오잖아 지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르그 섬에 미사일 떨어뜨리면. 그리고 거기가 거기 석유 인프라가 다 이제 깨져버리면 하르그 섬에 깨져버리면 만약 하르그 섬을 점령하면요 예멘 후티 반군들이 하면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해하고 페르시만 둘 다 막혀버리면 완전히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럴당 이제 $100, $20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 오르면 좋은데 나프타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산업이 다 중단될 텐데. 그러면 뭐 11월 달에 중간 선거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기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말만 타나 자기는 탄핵될 거다 그러는데 많이 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쉽게 상륙작전 감행할 수는 없다. 어찌됐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탈리반하고도 협상한 사람이 왜 못해? 그 김정은하고도 타협하겠다는 사람이 왜 모즈타파랑 못 오냐고. 모즈타파를 죽이면 그럼 나중에 타협할 사람도 없어. 이란 페르시아가 2,500년 역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베네수엘라고 갔습니까? 쉽게 굴복하겠어요? 더구나 시아파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죠. 아이고 우리나라 거기 180명 여자 어린애들 초등학교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죽여버리는데 그걸 보고 막 우리나라 그런 일을 보지 뭐 피가 끓지 않겠어요. 그것도 나는 너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섭던데 토마호크 우리가 한 방 쏜 걸로 알고 있죠. 그 여학생들 180명 죽은데 한 번이 아니에요. 토마호크를 한 번 쏘았어.
폭발해서 죽었어. 난리가 나고 그 뭐 나도 우리 딸이 거기 있는데 죽었다고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30분 후에 또 한 번 쏘았다니까. 2번을. 몰려온 가족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이게 AI가 한 거야.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지만 누구의 잘못, 어떻게 군사 시설도 아닌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다 학교에다가 토마호크를 날릴 수가 있냐고. 도대체 미국 인공위성이나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개판인 거야? 아니면 누가 잘못 무슨 바이러스를 심은 거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잘못인지 사실 이런 이 잔혹한 전쟁 범죄는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란이 굴복하겠습니까? 이란이 막 그 소위 모사드가 대우 조정에서 막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니, 물론 내부 신정체에 대한 불만 세력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미 이란은 한번 겪었잖아요. 1951년도에 그 여러분 모사드 정권이 그런 배후 조정에 의해서 그냥 민주로 선출된 자기 정권이 무너진 것을 이미 경험했던 이란이 쉽게 그게 무너지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나프타, 러시아의 그 기름이 중동 기름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경질유고 저기는 중질유이기 때문에 러시아 기름을 가져오면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그걸 소화를 못해요. 하려면 섞어서 브랜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유 SK부터 전부 다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는 그런 정유 시설이고, 여기서 항공유가 나와서 이게 미국에다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유 공장이 좋으니까. 근데 러시아산 석유 들어오면 이 중동산 석유가 브랜딩을 했는데 브랜딩 한도가 15%라고 그러더라고요. 15%. 그러니까 러시아산 15%에 85% 중동산이 섞여야 마지막 이제 실링이,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가 들어온다고 바로 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나프타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LNG는 사할린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크게 LNG는 호주로서 들어오래서 LNG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 어찌됐건 이 과정에 러시아산 나프타나 원유에 대한 웨이버, 그러니까 소위 경제제재 예외를 인도가 지금 일시적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받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러시아 대사도 지금 만나보고 있고, 제가 14일 날은 미국을 가서 미국 쪽을 좀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재호 소장이 말씀하신 제 오늘 뭐 막 이런 것도 있는 거 한번 옮겨보시오. 그림도 정재호 의원과 함께 이게 중요하네. 이게 오른쪽에. 그 러시아 가면 좀 통하죠. 푸틴보다는 좀 크죠. 내가 저 넘겨보시오. 넘겨봐. 또 뭐 있는 거 있어? 이게 키릴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이 키릴 대주교. 넘겨보세요. 제가 초청해서 인천시장 때 인천을 처음으로 왔어요. 푸틴 대통령 2013년도에.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부터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온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바리악 함대가 여기가 러일 전쟁 때 일본 함대랑 싸워서 죽었던 그 러시아 병사들의 추모비가 여기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헌화하러 온 겁니다. 바리악이란 말이 영어로는 바이킹이란 말이에요. 바이킹.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인들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게 뭐냐? 나폴레옹과 싸워 이긴 것. 오죽했으면 차이코프스키가 1812년 서곡을 만들었겠어요? 두 번째는 그레이트 페이트리어트 워라고 그러는데 위대한 조국 전쟁. 그게 히틀러를 싸워 이긴 겁니다. 2차 대전 때. 이 두 개가 대단히 러시아인들은 자긍심인데,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야? 일본한테 진 거예요. 1905년도에. 그것도 동양인한테 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청 치욕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쇄시킬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제물포 해전이었어요. 1904년도에 2월 9일 날 제물포 앞바다에서 이 바리악이라는 이 러시아 함대 하나가 치오다 함을 비롯한 14척의 일본의 구축함들과 싸워서 영웅적으로 팔미도 앞바다에서 싸우다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악 함대 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마치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보듯이 그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악 해전을. 제물포 해전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인천은 몰라도 제물포 해전 그러면 다 압니다. 그 바리악 깃발이 심볼 오브 페이트리어트임이 된 거예요. 그 바리악 깃발이 우리 인천시 박물관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내가 빌려줬더니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나한테 훈장도 주고 이렇게 푸틴하고 이제 인연이 되게 된 겁니다. 인천 광장을 저기 크론슈타트라고요.
소위 발틱 함대가 바리악 함대가 출발했던 항구입니다. 피터스버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 크로슈타트다 인천 광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에 있다는 상페테르부르크. 그래서 여러분 페테르스부르크 구경으로 갈 때 크로슈타트 가면 인천 광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넘겨보시오. 아 이건 네버강. 뭐 넘겨보시오 또. 뭐지? 다 넘어갔네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재밌는 게 러시아가 우리 북한 땅이랑 붙어 있는 데가 14km입니다. 14km. 방천 가보시면 방천이 뭔지 아요? 뭐야 말을 안 해. 가봤어요? 손을 들어라니까. 여러분 그 쭉 압록강 두만강 따라가면 마지막 중국 땅 끝이 훈춘에서 더 가면 있는 게 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방천에서 여기가 중국 땅의 끝입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북한 땅이고 러시아 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14km 두만강 하류에 14km가 중국 땅이 끊어지고 붙어서 바로 두만강 철교를 통해서 북한 물자가 러시아로 바로 핫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로 가는 철도가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모스크바 갈 때 그 두만강 철교를 통해 철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천에서 보면 딱 보입니다. 그 갇힌 그 14km 마지막 두만강 하구가 막혀 있는 그걸 볼 때마다 청나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맹지가 됐잖아.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꽉 막힌 거잖아. 그 14km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칭화대 있을 때 글 같은 거 수필 보면은 그때 아이운 조약, 베이징 조약 협상 담당자 청나라 정부 이 매국노 같은 새끼들 이 대가리 정말 왕바단 같은 놈들 왕바단 그런다고. 이 멍청한 놈들이 그 길을 좀 확보를 해야지. 거기를 맹지로 만들어서 딱 러시아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못 나와 숨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성, 흑룡강성 그 큰 땅에 엄청난 산림자원, 석탄 이런 게 동해바다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차강 출해라는 남해 항구를 빌어서 바다로 나가자 찌액강 추하이 정책이라는데 그래서 낮은 선봉에다가 막 항만했다 중국이 투자를 해서 그걸로 요령성, 흑룡강성의 그런 산림자원, 석탄 이런 걸 동해바다로 빼가지고 닝포항이나 상해항이나 저 싱가포르 이쪽으로 이제 물류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근데 이게 중요한 레버리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그 엄청난 연유 땅의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 100만 명이 안 돼요. 그 인구가. 그러니까 국경을 터놓으면 중국 애들이 요동성에서 흑룡강에서 몰려오면 다시 중국 땅이 돼버릴 거란 위험이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과 교류를 하면서도 통제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와서 좀 같이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러시아랑 협력할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그 화장품 35% 이상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닭 볶음면부터 시작해서 초코파이가 완전히 쓸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넘버원 과자, 라면, 화장품 최고입니다. 최고. 원래 현대차도 1등이었는데 지금 막 그 차단돼가지고 지리 자동차가 지금 쓸고 다녀서 러시아들이 만날 때마다 현대차가 빨리 들어와서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러브 전쟁이 올해 안에 저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러브 전쟁이 끝나게 되면 관계를 복원시키고 러시아와 북한이 또 사실상 동맹 관계가 돼서 훨씬 더 이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푸틴 대통령과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열어가는 중개 역할을 부탁할 수도 있고 특히 저는 푸틴 대통령께서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게 아무튼 서울과 평양을 다 왔다 갔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푸틴이. 근데 그 양반이 그때 무슨 그 우리 그때 누구요 같이 갔 박정호님 그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같이 갔을 때 어디요 그때가 베이징에 갔 그때 푸틴 만났잖아. 그때 그게 무슨 회의였죠? 에이펙? 전승년 행사. 그때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내 김정은 내일 만나는데 뭐 전화 메시지냐고 물어봤잖아 와서. 그 고마운 일이잖아. 그거 물어봤던 것 자체가. 자기가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빨리 국회로 돌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거 무죄만 돼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무죄되고 나니까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 쓰겠다 그래서 뭐
국회로 들어가서 우리 정재 의원 박정훈과 함께 북방 경제를 하려고 야말반도에다가 우리가 막 쯔베지다 조선소에 캄차스키 반도까지 쓸고 다녔는데 다시 그런 꿈을 해서 정말 대륙과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과 우리 한반도 연결되는 시대를 한번 같이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특히 영남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김상욱 울산시장님의 후보에 제가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우리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이쪽 강원도까지 동부 경제권은 북극 항로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야 경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우리 이재명 정부 4년 안에 한번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이번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트럼프 정부와 푸틴 정부 간에 어찌됐건 협력이 이루어질 텐데 그 틈에 우리 대한민국이 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명강의여가지고요. 제가 너무 빨려서 강의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명강의를 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로 꼭 가셔서 더 크고 더 당당하게 검찰 개혁도 하시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팍팍 밀어드리고요. 오늘 강연이 사실은 저는 뭐 러시아를 안 가봐가지고 그 문학 속에 그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었는데 오늘 정말 그 러시아 견문독을 듣다 보니까 이 국제 질서 속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그 과제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네 질문 네. 저희가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몇 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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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선공 후사 못지않게 선밥 후사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은 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하시는 동안에 또 늦게 도착하신 몇 분이 계시는데요. 김준현 전 경기도의원도 하셨고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허세영 루슨트블록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당에 오신 분이 또 계시는데 제가 조남을 몰라서 송유진 소나무당 당대표 비서실장님 네. 그럼 지금부터 만찬과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명함도 서로 나누시고 좋은 생각도 서로 나누시고